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요. 바로 동양과 서양이 땅을 보는 관점, 그러니까 지관이죠. 이게 어떻게 부딪히고 또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가 바로 이 흥미로운 사상적 충돌과 변화를 다룬 글인데요. 이번 탐구 목표는 이 지적인 여정 속에서 핵심적인 통찰을 뽑아내는 겁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모든 건 결국 땅을 어떻게 보느냐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동양은 약간 숭배 대상, 살아있는 무언가로 봤고 서양은 그냥 물질, 진료로 봤다는 거죠. 이 근본적인 차이가 특히 마테오 리치라는 인물을 통해서 딱 마주치게 되면서 충돌이 시작되고 그 결과 각자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는 과정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처음엔 그러니까 생닭의 충돌이었군요. 서양에서 땅을 그냥 물질로 본다는 그 개념 자체가 동양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땅을 되게 신성하게 여기던 전통이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마테오 리치가 가져온 그 아리스토텔레스 세계관 있잖아요. 땅, 물, 불, 공기 4원소에다가 그 위에 제5원소 에테르가 있다는 거. 이게 당시 동양 지식인들한테는 꽤 큰 도전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과학 수준에서는 동양의 음양오행이나 이기론보다는 그 설명이 더 뭔가 체계적으로 보였거든요. 아, 더 논리적이다 이렇게 느꼈군요. 네, 특히 중요한 차이가 뭐였냐면 서양의 그 제5원소는 다른 4원소랑 좀 분리된 약간 초월적인 존재였어요. 근데 동양 오행에서 토, 흙은 목화금수 다른 원소들이랑 같이 돌고 도는 내재적인 요소였거든요. 아하, 그 차이가 컸군요. 네, 리치가 바로 이 점을 지적하면서 음양오행은 아리스토텔레스의 4원인설로 설명이 안 된다 이렇게 비판을 한 거죠. 와, 듣고 보니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서양의 그 사원소설도 어떻게 보면 음양오행이랑 뭐 완전히 다른가 싶기도 한데 당시 동양 지식인들에게는 그게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 자체가 흔들리는 정말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뭐랄까 근본적으로 다른 자연관을 처음 딱 마주했을 때 그런 충격이었겠죠. 근데 이 사상적 충격 다음에요. 잠시 동양의 가치관이 좀 우세한 듯 보이다가 곧바로 다른 형태의 충돌이 또 옵니다. 사상 충격 다음엔 이번엔 서양의 군사력을 앞세워서 다시 등장하면서 상황이 확 바뀌었죠. 이건 훨씬 더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충격이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아편 전쟁 같은 거 있잖아요. 중국이 서구 열강한테 지고 뭐 베이징 조약 같은 굴욕적인 조약을 맺으면서 동양 사회 전체가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느꼈죠. 그 류신의 소설 아큐정전 보면 당시 중국인들이 겪었던 그 정신적인 방황, 무력감 같은 게 정말 생생하게 드러나거든요. 아, 그렇죠. 시대상을 반영하는. 네, 서양의 그 압도적인 힘 앞에서 기존의 세계관이나 자부심이 완전히 뿌리째 흔들린 거예요. 이 경험이 결국 동양 내부에서 우리 스스로 근대화를 해야겠다. 그래야 살아남는다. 이런 절박한 자각을 불러일으킨 거죠. 이런 거대한 충돌들을 겪으면서 동서양의 천지 관계,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이해하는 방식이 각자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한데요. 서양 쪽 변화부터 좀 짚어주시죠. 여기서 되게 재밌는 약간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져요. 서양은 사실 마테오 리치를 통해서 동양에 전했던 그 오행 사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상호작용 개념에서 오히려 영감을 얻어서 자신들의 과학기술, 그러니까 뭐 질량, 원소, 중력 같은 새로운 개념들을 발전시키는 데 활용했다는 그런 분석이 있어요. 오, 오히려 동양 아이디어를 써서 과학을 발전시켰다? 흥미롭네요. 네. 기술은 막 발전했는데 정신적으로 보면 하늘과 땅의 관계는 오히려 상극, 서로 대립하고 분리되는 관계로 가버린 거죠.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제5원소와 4원소 관계가 점차 유일신과 피조물의 관계로, 더 나아가서는 모든 걸 원자로 보는 기계론적 세계관으로 바뀌었어요. 이 과정에서 고대에 중요하게 여겼던 하늘과 땅의 유기적인 연결, 뭐랄까 소통 가능성이 끊겨버리고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고 이용하는 대상으로 보는 관점이 강해진 겁니다. 제5원소는 점차 그냥 초월적인 신의 영역으로만 남게 된 거죠. 그렇군요. 서양은 그렇게 자연을 지배하려는 관계로 갔는데 반대로 동양은 서구의 그런 초월적이고 분리적인 관점을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 결과 동양의 하늘과 땅에 대한 이해는 어떻게 됐나요? 동양에서는요, 그 전통적인 천지 관계가 오히려 더 경직되고 위계적으로 굳어지는 모습을 보여요. 원래는 뭐 천원지방,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이런 식으로 하늘과 땅을 상호 보완적으로 보던 시각도 있었는데 그 대신에 하늘은 높고 땅은 낮다.
천존지비, 또 양은 존귀하고 음은 비천하다, 양존음비 이런 수직적인 질서가 더 강조되는 거죠. 아, 위계 질서가 더 강해졌군요. 네, 땅이 원래 가지고 있던 신성함, 지존의 의미는 좀 약해지고 그냥 좋은 묘자리, 명당 찾아서 복 비는 식의 기복적인 대상으로 좀 전락하는 경향이 나타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오행의 토가 원래 가지고 있던 하늘과의 연결고리, 그러니까 상제 같은 초월적인 의미는 희미해지고 그냥 땅이라는 물리적인 차원으로만 축소됐기 때문이에요. 서양과는 정반대의 결과죠. 그렇군요. 정리를 해보면 땅을 보는 동서양의 시선이 충돌하고 각자 다른 길을 가면서 한쪽은 자연을 지배하려는 관계로, 다른 한쪽은 위계적으로 좀 경직된 관계로 나아갔다. 이런 흐름을 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분석을 들으시면서 어떤 점이 좀 인상 깊으셨나요?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보고 싶은데요. 자료 마지막에 잠깐 언급된 토극수 개념 있잖아요. 오행에서 흙이 물을 이긴다는 상극관계요. 이 개념이 대순사상 같은 현대사상에서 다시 중요하게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에요. 이건 뭐냐면 고대의 이런 천지관계에 대한 동양적 사유가 여전히 살아있고 현대적으로 재해석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아, 과거의 지혜가 현대에도 유효할 수 있다. 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생태 위기 앞에서 이런 동양적 지혜가 우리와 이 행성과의 관계를 다시 좀 건강하게 만드는데 중요한 실마리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께서도 한 번 더 깊이 탐구해 보시면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